다시 뭉치자 광화문온 앱으로 제대로 된 진짜 뉴스, 정치, 사회, 경제 뉴스를 제공합니다. 뉴스만으로 부족하다. 다양한 소식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전하는 애국방송, 애국시민단체들의 소식과 활동을 확인하는 교육의 광장. 온 오프라인으로 뭉치자 애국행사. 광화문온으로 조직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광화문온 지금 다운로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은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각 분야의 쟁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가 민주노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시죠. 사회지대인 연구소 김대호 소장님을 모시고 민주노총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2주에 걸쳐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민주노총의 추악하고 대한민국 파괴적 실상에 대해서 아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의 폐해들을 잘 깨달아서 다시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매주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 때문에 여전히 바쁘신 시간 일정이실 텐데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 뵙게 되니까 저로서는 아주 그냥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한 2번에 걸쳐 소개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댓글이나 여러 군데 반응들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아, 네. 야, 정말 그 민주노총 저렇게까지 갔나? 우리는 뭐 하고 있었냐? 그리고 민주노총에 거기에 지금 뭣도 모르고 참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희들 그 내용 알고 참여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좀 그래도 한번 요약하고 소개를 해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하시죠. 예. 그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한번 딱 접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착 배너가 뜹니다. 그 배너에 보면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라 이거 딱 배너가 떠 있습니다. 이게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촉구 1만 노동자 선언 이래가지고요. 그게 쫙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그 무슨 홈페이지 관리자 실수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노총은 그 창립 선언문에서부터 나름대로 굉장히 일관된 입장을 갖다 취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그 창립 선언문을 보면요, 선배 노동자들은 일본 제국주의 강고한 탄압 속에서 민족 해방과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피 어린 투쟁을 전개했다. 자기들은 그 후신이다 이겁니다. 자기들은 독립운동의 후신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저들 거짓말이죠. 아니 물론이죠. 어쨌든요, 그래야 지금 이른바 이제 그 이승만 박정희로 대표되는 이 보수를 이렇게 그 악으로 이렇게 그 청산 척결하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헌영도 그때 도망가 있었죠. 해방 직전에. 광주의 백돌로 그 공장에 이제 숨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독재 정권과 가혹한 탄압 속에서 싸워왔다 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국의 자주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가열단 투쟁을 전개한다. 그 다음에 침략 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이런 얘기가 민주노총의 창립 선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핵무기라고 하는 건 미국의 핵무기지 북한의 핵무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국의 자주민주 통일을 갖다가 이제 앞세우는 자기들은 굉장히 성스러운 투쟁을 하는 존재다. 아니, 성스러운 투쟁이 아니에요. 자주민주 제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저거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의 3대 투쟁이래 그대로라니까요. 참. 그래가지고 나온 게 바로 그 홈페이지 배너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라고 하는 그런 게 지금 반미 투쟁이죠. 예. 자주화 투쟁. 근데 이제 자기들이 지금 깔고 있는 거대한 약탈적인 그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문제를 훨씬 심화시키고 청년과 미래 세대한테 재앙적인 이 폐악을 끼치는 이거를 갖다가 가리는 방법이 자기들은 독립투쟁의 후신이다. 그 다음에 반독재 투쟁을 열심히 했다. 지금도 자주민주 통일 투쟁을 갖다 열심히 하고 있다. 요거거든요. 이런 사기와 거짓으로
자신들의 어떤 추악한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근데 이 지금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조합원 수가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 점에서는 한 60만 명대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16년도에요. 지금은 104만, 105만 거의 110만 명에 육박할 겁니다. 이게 한국노총보다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민주노총이 과거 광화문 광장에 그 이른바 이제 그 반박근혜 정부 투쟁하고 탄핵 추투쟁 이것에 실질적인 어떤 물질적 조직적인 어떤 그 기반들을 갖다가 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하고는 일종의 어떤 동지적 유대로 뭉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권의 주주죠. 주주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이 민주노총 그 중에 급증에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뭐 지금 그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공사도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일용직이나 이런 같은 데는. 그게 지금요 건설 현장 쪽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 뭐 기사 노동조합들이 있는데 지금 철근 콘크리트가 이제 그 건물을 갖다 지을 때 땅을 파지 않습니까? 파야죠. 땅을 파고 옹벽을 설치하고 그다음 그때부터 이제 콘크리트로 벽을 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 어떤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지. 지금 그거를 둘러싸고 민주노총이 이제 있습니다. 그 한국노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노총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자 조합하고요, 이 협약을 갖다가 맺어가지고 이 공사는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한다. 네, 근데 이런 식의 어떤 협약들을 체결합니다. 그게 뭐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아마 불법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힘이 있어요. 자,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자유 경쟁을 억압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데는 협약 없는데도 그냥 자기들이 앞에 막고 시위하고 이러면서 공사를 방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민주노총 소속된 근로자 안 쓰면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던데 언론에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기존의 한국노총 소속들 또는 어떤 미조직 소속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몰아내라, 쫓아내라 이렇게 하거든요. 쫓아내고 이거. 자, 그러면은 당연히 충돌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충돌이 생기면은 원래는 공권력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공권력이 민주노총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니까 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경찰이나 공권력이 거기 개입하고 있지 않은 거죠. 뭐냐면은 생려라도 충돌이라도 생기면 말리려고 하다가요. 그러면은 예컨대 뭐 다친다거나 뭐 삔다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경찰을 갖다가 이제 그 고소고발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경찰은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쪽도 변호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고소고발을 해가지고요, 혹시라도 말입니다, 이게 어떤 유죄라도 나오면은 이분은 직장 날아가잖아요. 그다음에 연금 다 날아가거든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전에 쌍용 자동차 2009년 쌍용 자동차 그때 진압을 갖다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걸 갖다가 과잉 진압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어떤 경찰청장을 처벌을 갖다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백남기 농민 그때 2015년에 그때 이제 강화문 시위 그때 났을 때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물대포를 갖다가 잘못 쐈다 이래가지고 그 경찰들을 갖다 처벌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엄청나게 일반 사람들이 예컨대 무슨 뭐 징역 뭐 6개월에 뭐 집행유예 뭐 1년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뭐냐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공무원이 해임 사유입니다. 이게 해임이 되고 해임이 되면은요 연금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다음에 직장도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완전 이 공권력이 민주노총의 어떤 조폭 행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사실 이렇게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어떤 이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그쪽 정부가. 편이 아니더라도 구조상으로 네네.
저들은 뭐 계속 공무원들 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면은 그 중에 뭐 공무원이 다치면 네네. 자기는 직장이 잃어버리니까 적극적으로 안 나서게 되고 그런 계속 악순환이 있군요. 직장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연금 날아가고 연금 일가족 날아가고. 파탄입니다. 사실은 완전히 생계가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그럴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근데 이제 이들이 지금 네. 그 이 정권 탄생의 주역이니까 네네. 정권은 지금 나몰라고 있는 거죠, 정부가. 그러니까 원래 지금 제가 어저께 강조를 했던 거는 이 노동조합이 사실상 약탈 집단이라는 거거든요. 약탈 집단이죠. 예. 아니 그걸 학술적인 언어로 말하면 지대추구고 지대추구라는 거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된 어떤 가격보다도요 월등하게 많은 어떤 이 높은 가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예컨대 기술 혁신이라든지 빼어난 생산성으로 높은 어떤 임금을 받거나 높은 이윤을 올리는 거는 권장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자신의 예를 들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유리한 것, 네. 좋은 것을 만들어내면 그만큼 대접을 해서 많이 가져가죠. 아니 그러게야 이제 생산력이 발전하고 그 생산력이 발전하죠. 문화가 발전하는데 지금 한국의 노동조합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노동 공급을 갖다 가로막고요. 그다음에 경쟁을 갖다가 차단하고 어떤 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어떤 선택권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가로막아 가지고 그다음에 협력업체를 쥐어짜고 주주몫을 뺏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투자를 갖다 가로막고 그래서 청년과 미래 세대의 어떤 기회와 희망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말살 압살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노동조합의 약탈성의 어떤 문제예요. 지대추구성의 문제인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공권력이 이제 이렇게 그 완전히 방조하니까 노동조합의 조폭성이 있잖아요. 조폭성이 지금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약탈성하고요, 그 조폭성이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조폭 집단이 됐군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은 거의 어떤 조폭화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 그래서 이제 힘센 조폭과 힘약한 어떤 조폭이 그러니까 영역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게 건설 현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 쟤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쫓아내라고 하면은 그럼 한국노총 어떤 조합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또는 민주노총한테 물량을 안 주면요 그 앞에 가가지고 그냥 뭐 앰프 틀어놓고 몇십 명이 그냥 뭐 계속 그 영업 사실상 업무 방해를 합니다. 저도 봤어요. 서초동에서 네네. 어디 공사 현장이 있는데 거기다 앰프 틀어놓고 아주 난리를 하더라고요. 출입 방해하고. 네. 사실 그런 거는 업무 방해로서 구속시켜야지. 구속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경찰이 정부가 살아 있다면 경찰이 열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경찰한테 호소를 해도 경찰이 안 막아주니까 말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네요. 우선 경찰이 정부가 지금 뒤에서 얘들을 방어하고 있으니까 다치면 자기 혼자만 다친다는 게 있을 거고 정부가 뒤에서 슬슬 애들 편들고 있으니까 괜히 나설 이유도 없고 그리고 괜히 나섰다가는 그 인사에서 불이익 당하니까. 야,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업자 조합 쪽에서 골치를 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그 몇십 명이 와가서 시위를 하려면요, 불법 주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도로에. 그 불법 주차 차량을 갖다가 전부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불법 주차로 고발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런 눈물겹고 처절한 어떤 방식으로 공권력이 그냥 열중시어 해버리니까, 반감만 해버리니까 이 지금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그냥 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또는 어떤 미조직들이 자기 일자리 보호를 위해 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이게 뭐냐면 뭐 아프리카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공권력이 빠진 자리에서는 이런 어떤 무법천지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조폭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법치가 무너지면 네. 결국은 강자들만이 설치는 그러니까 조폭들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죠. 그래서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민간 부분 조직률은 10%인데 공공 부분 조직은 70.5%입니다. 공무원은 86.2%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00명 이상은 55%가 조직이 돼 있는데 30명 미만짜리는 0.1%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노동조합은 약자의 무기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어떤 이 헌법에서 노동상권을 보장하거든요. 왜?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올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서 노동조합은요,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짓밟고 약자의 몫을 뺏는 존재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직 현황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지금 노동조합은 그 유럽의 노동조합이나 미국의 노동조합, 일본의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것도 트레이드 유니언이라고 뭐 노동조합 간판은 같은 사용하는데 본질이 다릅니다. 이게 그쪽은 약자의 무기라고 하면요, 한국에서는 이거는 강자의 무기고 약탈의 수단이고 착취와 억압의 수단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 어떤 저쪽이 귤이라면 이쪽이 완전 탱자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조직을 보면요, 지금 민주노총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은 공공운수노조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들어있는 금속노조가 아니에요. 그림을 좀. 네네. 좀 키워볼까요? 아니 저기서 좀 키워봐 주시죠. 네네네. 자, 예. 돼 있네. 예. 자, 공공운수노조가 20만 8,900이고요. 금속노조가 17,60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공공운수노조가 뭡니까? 자, 저기 운수와 공공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요 뒤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뭐 버스 회사 이런 조직 현황 잠깐만요. 제가 뒷장 넘겨주세요. 뒷장. 저 키워주세요. 자, 공공운수 보십시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구 지하철, 발전 노조, 뭐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공공하고 운수군요. 자, 뭐냐면은요, 저 운수는 지하철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독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게. 아니, 나도 좀 지하철 돈 잘 번다 그래가지고 나 좀 지하철 사업에 할래. 불가능하잖아요. 내 철도 사업 할래.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발전소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저희 독점 업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은요, 우리가 낸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 거기서 일부를 갖다 떼서 이제 맛있게 얌얌 드시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노동조합은 이게 그 자유로운 어떤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의 어떤 이게 그 노동이 저숙련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극한적 경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임금이 하방 압력을 받는다.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 원래 노동조합이라는 거를 그 만들었고 또 노동조합을 법으로 보호하거든요. 공공운수노조는 보니까 뭐 돈 많이 받는 아주 최인류 집단들이군요. 그 중에 또 슈퍼갑들이죠. 슈퍼갑들이죠. 예? 그 다음에 사실상 말입니다. 연봉 한 1억 가까이 다 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실상 그 혈세 빨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세금이나 보험료나 사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 안 해도 되고 뭐 네. 무조건 사야 되고 무조건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간은 뭐냐면은 사업이 안 되면은 건강보험료 체납하면 집 압류 딱지 날아오고 말입니다. 그렇죠. 승용차에 압류 딱지 날아오고 완전히 피를 말리는데 쟤들은 그걸 갖다가 쪽쪽쪽쪽 빨아가 가지고 아주 그냥 고액 연봉자들이 돼 있는 거거든요. 물론 생산성에 비해서 월등한 어떤 권리 이익들을 갖다가 누리고 있죠. 이게 이제 공공운수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이게 민주노총에서 가장 큰 단위고요. 그런데 그 민주노총에 보면 아까 전국 금속노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독점, 그 국내적으로는 현대기아자동차가 독점이지 않습니까? 독점이지. 뭐 글로벌하게 경쟁을 하는데 근데 국내적으로는 슈퍼갑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아까 협력업체를 갖다가 쥐어 짤 수 있고 소비자를 쥐어 짤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R&D 투자를 갖다가 이렇게 쥐어 짜고 이렇게 한다고 국민들 그랬지 않습니까?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외제차 쓰지 말라고 하면서. 근데 아까 다른 곳 있잖아요. 보건의료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게 어떤 규제 산업 아닙니까, 그죠? 조그마한 어떤 중소병원에는 노동자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그쪽은 그래도 나름대로 참 치열한 무한 경쟁을 하는데, 근데 예컨대 뭐 서울대 병원이라든지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형 병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떤 지방의 공립대 병원들. 독과점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 보건의료의 주력은 따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아까 그 사무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냐면은 규제 산업이지 않습니까? 내 돈 있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국은 지금 예컨대 미국의 은행권의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GDP의 1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의 2배가 나와요. 왜? 그만큼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금융권이, 공정한 경쟁을 틀어막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은요 거의 대부분이요 이게 그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슨 미숙년에 엄청난 과당 경쟁을 갖다가 해가지고 근로 조건이 하방 압력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받는 그런 존재들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조직화가 없고 1% 미만이고.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의 귀족들은 네. 엄청나게 조직해서 슈퍼갑으로 군림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를 빨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시간이 가면요. 그러면은 이 중소기업이라든 영세자영업이라든지 이쪽은 그러면 조직률이 상승하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얘들이 뭐냐면은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은 우리가 먼저 조직을 갖다가 해서 우리의 어떤 권리 이익을 높여 놓으면은 그것들이 낙수 효과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너희들한테 혜택이 간다. 요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 90년대 초반까지는 맞았습니다. 약간 좀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오히려 이쪽이 단결해 가지고 권리 이익들, 자기 생산성보다 월등한 권리 이익들을 갖다가 누릴수록 오히려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이나 청년 미래 세대들은 더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불평등 양극화의 어떤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주범이 이 친구들이죠. 사실은 요겁니다. 원래 이제 한국에서 불평등 양극화가 딱 꺾인 게 뭐예요? 1991년 전후거든요. 그럼 그때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첫 번째는 한국 노동조합 운동 강거세게 일어났던 거고요. 87, 88, 89, 90에 쭉 일어났던 거고. 자 그러다 또 하나는 중국이 부상하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이 중소기업들을 갖다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중국으로 대거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결국은 노조 효과와 중국 효과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사실은 중국 효과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환경적 요인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뭐 저임금 구조를 찾아서 중국이 진출하니까. 중국이 진출하니까. 그런데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노동조합의 어떤 약탈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대추구적 성격을 약화시켰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심화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 약탈성 내지 지대추구성을 아주 심화시켜 버리다 보니까 제어를 하지 않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사실은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말살의 주범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까 뭐 과거 얘기를 갖다가 좀 잠깐 요약을 갖다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멀리 왔네요. 예, 길어져 버렸는데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자세히 알아야 돼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노동조합의 이렇게 왜 탱자가 돼버렸을까? 가장 큰 문제점. 네. 노동조합이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왜 됐느냐? 이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 좀 더 해주시죠. 예, 아니,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뭐 도덕적 호소 있잖아요. 뭐 노동자의 연대성, 외국에는 뭐 그렇지 않은데 말이야. 왜 그러냐. 노동자의 연대성을 생각해라. 초심을 생각해라. 뭐 5만 가지 도덕적 호소들을 갖다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뭘까를 갖다가 이렇게 파고들어 보니까 한국에는 헌법과 법률에는요. 노동조합의 이게 있던 사익 집단이고 사익 집단은 다른 어떤 사익 집단과의 어떤 무기의 대등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면은요, 이른바 한쪽이 일방적으로 원사이드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이쪽이 자신의 어떤 권리와 이익을 극한적으로 추구한다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상식을 다시 확인하게 된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노동조합을 이렇게 지극히 노동조합과 노조는 아니 노동자는 보호를 해야 될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될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재산권과 노동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충돌한다는 거. 그래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무기가 파업이라 그러면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무기는 직장 폐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무기의 대등성 원칙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없습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은 굉장히 온정주의적으로 대하거든요. 하여튼 그거를 갖다가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스위스 헌법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갖다 비교하면서 그다음에 다른 어떤 노동관계법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노동관계법들하고 한국의 노동관계법들을 갖다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무게의 대등성 원칙이 없다. 그다음 또 하나 재산권 보장 개념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파업할 때 사업장을 갖다가 그냥 정거를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못하게 문을 막아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조합의 조폭적 행위를 우리가 법률이 오히려 보호 내지는 방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베이스고, 그래서 저 노동조합의 약탈성과 조폭성을 제어하려 그러면은 이 파업 시 직자 사업장 점거 금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른바 ILO와 보편적인 어떤 룰이거든요. 근데 ILO 협약에 막 그냥 가입을 하면서 요거는 뺐어요? 이게 안 해. 안 해. 그다음에 ILO 협약이 거기에 있죠. 예,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그냥 상식화되어 있는 겁니다. ILO 협약은 원래는 이제 근로자를 갖다 보호하기 위한 온갖 조항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도 서구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서구에서는 당연히 어떤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자유권하고 대등하게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럼요, 신성한 거죠. 인간의 생명을 건 노동활동의 결과가 형성된 게 재산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장 점거는 안 하니까도 또 아예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해본 것이 적이 없나요? 사업장 점거를 한 적은 아니 한때 말입니다. 혁명적인 어떤 노동 그러니까 좌익 혁명운동들 같은 경우는 그때 잠깐 있었을 거예요. 공장 점거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혁명운동이 사라지면서 네네. 예, 사업장 점거까지는 안 간 거죠. 그러니까 혁명운동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체제 내에서 살자 그러면 재산권이 형성된 것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간 거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사업장 점거 금지 딱 하고요. 그다음에 대체 인력 투입을 갖다가 허용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무게의 대등성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쪽이 파업권을 행사하면 이쪽은 직장 폐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딱 힘의 균형이 잡혀 가지고요. 이런 어떤 노동조합의 약탈성 내지 조폭성은 이거는 상당 부분 억제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훨씬 더 악화시켜 버리고.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파업권 대 직장 폐쇄 다 허용되나요? 아니, 우리는요 직장 폐쇄라고 하는 사용자의 무기가 좀 있는데 굉장히 방어적으로 이렇게 행사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직장 폐쇄가 있긴 있네요, 개념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못하도록. 예, 쟤들은 파업권이라는 걸 갖다가요 아무데나 무기를 할수 마음대로 그냥 칼을 휘두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네. 이쪽은 칼을 잘 뽑지도 못하게 그냥 이런 걸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막 휘두르고 있는데 이 뽑지도 못하고 이렇게 낑낑대도록 만들어놨.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막 쑤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럼 여기는 이제 칼 뽑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저쪽은 뭐 그냥. 네네. 야, 참. 아니 제가 이제 이건 대우자동차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요, 1995년에 딱 들어가 보니까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데 회사 측에서 쓸 수 있는 무기가 없더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회사를 갖고 놀아요. 아 그래서 야 이거 정말로 심각하구나. 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가면은 도대체 그 회사를 갖다가 할 수 없겠구나. 그다음에 협력업체는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접하도록 쥐어짤 수밖에 없겠구나. R&D 투자를 갖다 제대로 할 수 없겠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좀 다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얘기는 뭐 그냥 민주노총을 주제로 뭐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요 지금 저쪽에 뭐 그냥 진보라 그럽시다. 쟤들이 원래 파는 게 민주, 진보, 노동, 평화, 민족, 정의, 환경, 좌파. 여성 이런 걸 팔지 않습니까? 네, 좌파. 파는데 이쪽에 가장 핵심적인 무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역사입니다. 역사.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가 아까 뭐 대한민국은 친일 부역자가 이렇게 만든 나라고 북한은 항일 유격대들이 만든 나라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즉 대한민국에 대한 완전히 어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에 대한 철저한 무지요, 사기요, 착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하나의 그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이잖아요. 집단 기억이죠. 예, 그리고 그 기억으로서 자신의 정당성을 갖죠. 그러니까 역사를 네네. 장악하면 사실은 이 현 세대에서의 정당성 그걸 차지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역사 투쟁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죠. 바로 이제 역사, 그러니까 역사 진보가 있고요. 두텁습니다. 또 하나가 노동 진보거든요. 즉 뭐냐면 노동권의 존중, 노동권의 어떤 확대 강화, 노동 인권의 어떤 지킴이 이런 것들이 이쪽에 핵심적인 어떤 이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원천이거든요. 아까 역사 다음에 바로 이제 노동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즉 뭐냐면은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문제는 자본의 탐욕 때문에 생겼다. 자, 그래서 노동권을 강화를 해야 된다. 노동권을 강화하려 그러면은 가장 조직된 선봉부대가 노동조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동조합은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다. 요런 어떤 거대한 사기죠, 사실은. 사기를. 근데 상당 사람은 그 말이 맞는 줄 알아요. 무지와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핵심적인 어떤 기반이 있지. 기반이면서 무기가 뭐냐면 역사하고 노동이에요. 자, 원래는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원래 경제가 있었거든요. 80년대 기억하시잖아요. 80년대는요, 운동권은 입만 열면은요, 그 해방전후사 인식을 읽고, 피가 거꾸로 쏟았다. 이 경제가 틀렸다. 자, 그거 역사를 얘기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 경제는 완전히 어떤 망할 거다. 종속, 그 관료 독점이고 뭐 국가 독점이라든가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이거는 철저한 어떤 종속 경제다. 그래서 부익부 비밀가 쫙 가서 결국은 이 사회는 무너질 거다. 외채로 망하거나 뭐로 하여튼 망한다. 그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운동권이 그래도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원래는 경제였습니다. 경제였죠. 민족 경제론 박형제도 이야기하고 박현채도 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경제가 왜 그때는 역사보다 경제였어요. 노동도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이제 1번이 됐던 거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월한 체제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그 민족 경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 개방 경제가 아니고요. 뭐 수출 수입 많이 하는 이런 경제가 아니라 사실은 북한식인데 그렇지. 민족 경제론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뭐 우리 전 세계가 눈으로 지켜봤잖아요. 그 다음에 종속이 돼가지고요. 완전히 뭐 신식민지 종속 경제로 돼가지고 계속 빨릴 줄 알았는데 망할 거라던. 대한민국이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선진국. 그러니까 종속이론 대가 있잖아요. 왜 그 80년대 하다가 나중에 돌아온 그 누굽니까 그. 그건 이제 브라질 쪽에 뭐 사미라 아민을 비롯해가지고. 아니 한국에서 그거 이야기하다가 원래 이제 그 종속이론 민족 경제는 원래 박연채인데 그 종속 이론을 떠들었던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좀 반성문 안 쓰나 그러니까 낙성대 연구소 했던 분들은 원래 종속 이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럼요. 이대건 교수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이용훈 교수 왜 그 위에 계시던 분 누굽니까? 그 최근에 그 뭡니까 그 안병직 교수. 예, 안병직 교수. 내가 그쪽 계통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외채만국론을 갖다 그래서 그 안병직 교수 글을 읽어 보니까 자기가 80년대 일본에 갔을 때 이 망해야 되는 대한민국 계속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내 이론이 뭔가 잘못됐다.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안병직교. 그래서 원래는 가장 핵심 무기가 경제였고 경제가 팍 꺾여버렸잖아요. 완전히 작살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생긴 무기가 새로 찾은 무기, 원래 있던 무기인데 1번 무기가 없어지니까 이제 2번, 3번 무기를 들고 나왔는데 그게 경제진보는 폐기하고 역사하고 노동을 들고 역사하고 나온 거예요. 노동이죠. 예. 이게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결국은 이게 시장에 맡겨놨으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공공을 키워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제 공공이라고 하는 무기들이 또 생겨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성, 환경, 무슨 뭐 평화 이러저러한 것들은 특히 이제 평화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무기였는데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지극히 대북 굴종적인 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그 김정은의 어떤 태도로 인해 가지고 이제 거의 이 부분은 이제 박살이 난 거죠. 자, 그런데 결국 그 다음에 뭐 여성이나 뭐 이거 여성은 이제 뭐 페미니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오히려 남성 청년들이 역차별을 갖다 받는 현실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예. 그 남성 가족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이 전화를 했는데 자기 사이트에 들어와서 봤대요. 네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네네. 예? 남학생이 참. 지금 환경과 생태에도 이쪽에 어떤 중요한 무기였는데요. 그거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나 태양광 풍력 발전에 대해 가지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것에서 얼마나 이자들이 위선적인지가 드러났잖아요. 그다음에 뭐 민족도 막 팔았는데 그거는 윤미향 씨가 그게 완전히 민족 업자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거거든요. 할머니들 팔아서. 자, 그러니까 결국은요, 진보의 핵심 무기 중에요, 가장 핵심 무기는 그 역사하고 노동인데, 역사는 그래도 우리 유석준 교수님이나 이영훈 교수님이나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고요. 역사에서는 치열하게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와서 뭐 명예훼손을 갖다가 건다든지 무슨 뭐 일제 찬양 금지법을 만들자라는 둥, 그다음에 5.18에 대한 다른 해석을 갖다가 금하려고 하는 법을 갖다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와 관련해서는 이 역사 전쟁이죠. 이게 굉장히 치열하게 붙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유석준 교수 등이 이제 어쨌든 선봉에 싸우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가장 핵심 무기가 노동이거든요. 그렇지. 이 노동 역시 역사 못지않게 완전히 어떤 사기고 거짓이고 무지고 착각에 기반해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그거를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노동은 거의 성역처럼 아무도 지금 거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마 이 목소리가 좀 커지면은요, 아마 저도 아마 제 사무실이 남아나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훨씬 셉니다, 이 사람들이. 민노총이 와서 그냥 부수고 난리를 나겠죠. 예. 그 역사에 대한 어떤 바른 해석 이것도 거센 어떤 지향을 받지만은 노동조합과 노동에 대한 바른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 투쟁한 분들 보면 전부 고소당하고 뭐 예. 이용훈 교수는 뭐 또 뭐 봉변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예. 유석춘 교수도 뭐 지금 고소당해 가지고 지금 예. 뭡니까 그 한 달 남겨놓고 예. 정직 당하고. 근데 이제 이쪽은요, 제가 그때 뭐 핵무력, 그 북한에서 쓰는 용어라 그래가지고 뭐 쓰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은 노동조합이야말로 핵무기 같은 존재거든요. 핵무기 그 같은 강력한 파괴력이 있죠. 네, 엄청난 조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노동조합이 올려놓은 어떤 그 권리와 이익이 있잖아요. 이게 공무원들이 그냥 그대로 다 이렇게 잡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은 그 뒤에서 공무원의 하위직들은 다 조직이 돼 있고요. 그리고 뭐 고위직이라 하더라도요. 아니 지금 그래서 정교조에 가입되면 일부 이제 이념적인 사람도 있지만 정교조에 가입되면 수업 못해도 아무도 누가 그 사람한테 타치 못하잖아요. 정교조 그렇습니다. 사람들. 네. 예? 그리고 줄 잘 타면 또 뭡니까 그 네네. 교감될 길도 열려 있잖아요. 네네네. 아무도 타치하지 못하는. 예? 그리고 일 많이 시킬 수도 없잖아요. 과거에는 교사님들이 남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가르치는 거 말고도 여러 부업이 있었는데 요즘 그거 싹 없어졌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고 방식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노동과 자본을 대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을 지금 이 사람들이 열심히 팔고 있고 노동조합이 이쪽에 어떤 주력군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기반을 뜯어보면은 이 사람은 노동과 자본을 대립시키고 노조와 재벌을 대립시킵니다. 그다음에 가계와 기업을 대립시켜요. 그래서 사람하고 이윤을 또 대립시켜 버려요. 이거는 일종의 그 마르크스주의적인 어떤 이 철학인데 이게. 저걸 그림을 한번 띄워볼까요? 네네.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예.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가가 기존의 보수 정부는 저쪽 오른쪽 편, 즉 자본하고 자본 제열 기업 돈 편을 들었는데 이른바 진보 정부는 노동 편, 가계 편, 사람 편, 공공 편을 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철학적 기반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심리적 기제에는요. 진보와 보수를 대립시키고 도덕과 부도덕을 대립시키고 민족과 외세 내지는 그 이렇게 친일 세력을 대립시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사실은 그 보수는 친일 매국 세력이고, 네네네. 그다음에 냉전 세력이고, 반통일 세력이고, 수구 세력이고, 부패한 세력. 저들의 선전선동이죠. 저게 이제 뭐냐면 역사에 대한 저게 먹힌 거잖아요. 네, 예. 이게 아까 역사 진보하고요 노동 진보라는 것이 저렇게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거든요. 이게 조선 시대의 그 성리학적 세계관이 정과 사로 나눴어요. 이게 그러니까 삿된 존재들, 그러니까 보수를 삿된 존재로 사실은 이제 모으는 거고 자기들은 이 사악한 존재. 네, 그런 어떤 존재로 이렇게 그 사고 방식이 이렇게 쫙 연결이 쭉 돼 있거든요. 자기들은 선한 존재로. 그래서 이사라자들의 이데올로기적인 공세가 굉장히 사실 강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 잠깐만 이 그림도 좀 띄워보세요. 이게 옛날 한겨레에 나왔던 그림인데요. 아, 한겨레입니까? 야, 신문에 저런 게 나왔어요? 지금 예컨대 제가 지금 노동조합의 문제를 얘기하면요. 영을 가진 사람이 일을 가진 사람에 대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98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데 왜 일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 붙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식의 어떤 이데올로기 공작들을 하는데 저게 꽤 많이 먹혔어요 사실. 언뜻 보면은 재벌이 돈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럼 이재용이나 뭐 최태용 뭐 누굽니까 저기 그 SK 저기 총수 뭐 등등등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들먹이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래 뭐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노조에 대한 인식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2017년 1월 15일 날 조선일보 인터뷰를 갖다 했는데 그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 그때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노조, 정규직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자 문재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사람들이 양보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비정규직 봉급이 올라가나요? 그렇게 하고도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는데 사내 유보금은 어디나 쓰나? 사내 유보금에 대한 0.1의 이해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내 유보금 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저게 거짓말인데.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현금을 뭔가 그 재벌들이 기업에 다 쌓아놓고 안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게 뭘까요? 아니 저거는요 이윤 중에서 배당하지 않고 뭐 막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살아남으려면 네네네. 계속적으로 기업도 투자를 해야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네네. 계속 신규 기술도 R&D 투자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뭐 기계나 공장도 새로 그걸로 바꿔야 되고. 예? 그래야 기업이 살아남잖아요. 네네. 예? 그걸 위해서 남겨두는 돈들이죠. 아니 남겨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자를 해도 그게 사내 유보로 잡히는 겁니다. 아, 투자를 했는데 예, 그게 사내 투자 유보금으로 자체가. 잡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금으로 쌓여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완전히 이건 정말로 엄청난 무지와 착각인데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자가 지금 하여튼 저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완전히 사내 경제에 대한 유보금의 깡통인 구성이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줄 수 없나요? 아니요, 이제 사내 유보금에 대해 가지고는요, 그 구성은 배당하지 않고 이제 남은 건데 그거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물적 투자도 있고요. 당연히 뭐 현금으로도 보유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채권으로도 뭐 현금 또는 어떤 정기예금으로도 이렇게 뭐 보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계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면,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사내 유보로 잡히거든요. 그게 사내 유보로 잡히나요? 네네. 기계 장치. 그다음에 뭐 자, 예를 들면- 오늘 다시 네. 띄워보세요. 근데 문제는요, 이거는 더 심각한 거는 이 사람은 그 가치 생산 사설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4차, 3차, 2차, 1차 원청으로 딱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노동조합이 이게 생산성보다도 월등한 권리 이익을 누리게 되면요. 그러면은 그 몫을 주주한테서 뺐거나 협력업체 몫을 뺐거나 아니면은 미래의 어떤 미래 투자를 갖다가 이렇게 투자돼야 될 돈을 먹거나 이러한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그 다음에 그래서 대기업 노조 등 노동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보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균형이 없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다. 그 가운데 방금 말한 대기업 노조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일자리 대물림하는 대상이 얼마나 되겠나. 노조 조직률이 10%인데 문제는 이 10%가요. 우리나라 기간 산업들을 다 틀어잡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이 10%가 아까 그 공공운수 노동조합의 그 성격을 봤잖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서울 지하철, 그다음에 철도 이런 거를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기 생산성만큼 받아갈라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생산성보다 월등한 권리익을 누리려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채용하기를 겁냅니다. 왜? 그렇지. 아니, 실제로 연봉 2천만 원짜리가 연봉 1억 받으면요, 그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결사항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원래 자리 대물림도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200만 명이 일할 어떤 일자리가 한국에서는 100만 명이 일하는 겁니다. 그럼 100만 명은 실업자가 되는 거죠. 일자리를 못 구하거든요. 특히 이 희생자들은 대신 청년일 경쟁은 할 수밖에 수 있나요? 100만 명 가지고. 100만 명으로서 원래는 그 인력이 최적화되면요, 뭐 100만 명이 일해야 되는데 만약에 90만 명이 일한다 그러면은 10만 명분의 로스가 생기는데요. 우리는 이 100만 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50만 명이 해도 충분한 일을 갖다가 하는 거거든. 연봉은 높으면서. 네. 근데 이런 건데 아까 이제 이 건설 현장에서 이제 그런 일은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쪽 아까 노동을 강조하는 게요, 원래는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쪽 가치는 역사하고요 노동인데, 노동은 평등과 공공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장이, 네네. 그러니까 자기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노동자들을 보호한다. 네네. 라는 측면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거 잠깐 올려주세요. 이게 올해 2월 24일 날 나온 자료인데 이게 매년 나옵니다. 가장 최신 자료가 2019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 오른쪽 걸 약간 키워주실래요? 오른쪽 걸.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매년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상세한 자료가 있는데 소득 구간별로 봅시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한 2천만 명에 대한 딱 통계인데요. 급여로 보면은 저기 85만 원 미만이 14.9%입니다. 그다음에 85에서 150만 원이 10.2%고 150에서 250만 원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28.5%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48, 50%. 예. 그렇게 중위 임금 있잖아요. 중위 임금은 요 조기 결정되는 200만 원 좀 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150만 원 약간 넘어서 200만 원 좀 가까이. 예. 지금 공무원들은 지금 어디가 있냐면은요. 공무원들은 지금 550에서 650 사이에 주로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4.5%에 들어가 있네요. 네네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민주노총, 그럼 현대기아 자동차는 저기 아마 800에서 1000만 원쯤에 아마 여기 위치해 있을 겁니다. 2.5% 상위. 그럼 아까 이제 철도 노조라든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650에서 한 800? 어쨌든 간에 이제 550에서 800 사이에 다 근데 들어가 그 있을 사람들이 겁니다. 임금에다가 갖는 복지 혜택을 치면 네. 더 되죠. 더 되고 그다음에 이쪽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저리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학자금도 뭐 자녀 학자금도 정부에 되잖아요. 네네. 해주고. 그래서 그다음에 주택 뭐 마련할 때도 뭐 해주니까요. 네네네. 혜택 받는 사람들이군요. 자 보십시오. 이 산업 대분류별로 쭉 보면은요. 그 자료에 보면 저 보십시오. 이거 좀 띄워 보세요. 저기 보면은 저 중위소득 우리 평균은 2019년 평균이 309만 원인데 중위소득은 234거든요. 요 얘기가 뭐냐면은 상층 근로자들이 임금 고임금이 되다 보니까 높으니까 평균을 내면은 평균이 쭉 높은 올라가죠. 거죠. 왜냐하면 상층에 많이 받으니까. 네네네. 예. 그런데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 예, 네네. 가운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평균적인 소득이 저거라는 얘기죠. 예. 중위소득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이 민주노총의 조합원들 그다음에 그 공공부문 종사자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은 월등히 높거든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저게 세대별이죠. 아닙니다. 저게 지금 산업별로 봅니다. 아니 그 예를 들면 뭐 한 세대가 234만 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닙니다. 남자 여자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들. 임금 근로자 개인인데 저기 보면은요 그 임금 상위 업종 그 뒤에 한번 넘겨 보세요. 임금 그 상위 업종을 보시면요 전기가스 공급업이 1등이에요. 금융보험업이 2등이거든요. 자 전기가스 공급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전 같은 거죠. 뭐. 그렇습니다. 예. 가스공사, 가스공사. 그다음에 발전소, 그다음에 하여튼 이게 일종의 뭐냐면은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이지. 네, 사실은 독점입니다. 예. 그다음에 금융보험업, 저 은행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적어도 철저한 규제 산업입니다. 자 규제를 통해 가지고요 경쟁을 틀어막기 때문에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국제 외국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면 되고요. 평균 소득 하위 3개 산업을 보세요. 숙박, 음식점, 저 완전한 무한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우리가 흔히 접하는데 협회 단체 및 개인 서비스업 저기에 뭐냐면 경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파트 경비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림업 들어가 있는데 그 뒤에 보세요. 넘겨 보세요. 잠깐만요. 자, 이게 이제 아까 그거를 갖다 상세히 보십시오. 우리 지금 하위 업종이 숙박 및 음식점 업은 평균이 144만 원이에요. 144만 원.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게 무슨 저기 그 198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자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참 저기가 저기 아파트 경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 안에 204만 원이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비 232만 원이에요. 이게 이제 하위인데 상위는 지금 저렇게 전기, 가스, 전기, 금융, 보험 그다음에 이제 광업도 한국에서는 저게 어떤 이 무한 경쟁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업은 굉장히 지식 산업이에요, 이게. 그렇지. 근데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잠깐만요. 이건 쭉 넘어갔다가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다음에 우리 어떤 이 공무원들의 어떤 그 임금 체계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에 비해서 근속 연수도 짧아 나이도 적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도 한 20% 이상이 높고 높죠. 게다가 공무원 연금까지 있네. 국민소득은 낮은데. 한 20%가 낮아요. 낮은데. 그런데 공무원의 평균 임금은 일본보다 20% 많이 높고 받고 예, 연금도 높고. 일본은 공무원 연금 따로 없습니다. 따로 옛날에 없습니까?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일반 그 사회보험에 다 들어가 있죠. 일반 네네. 국민들하고 다 같이. 네네네. 예. 그래서 아니 이런 것들도 그 기준 자체가 사실은 이게 잘못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노동조합이 이렇게 선봉에 서가지고 쫙 끌어올리니까요. 그 다음에 그 공무원들이 원래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요. 나는 놈 배에 붙어가는 놈이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민주노총 투쟁하는 사람들 뒤에 딱 붙은 거죠. 그런 나는 놈이 이제 저기 이 노동조합. 그러니까 그리고 저들은 지금 공무원 노조나 저들은 지금 그러니까 시속 50km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되는 게는요. 한국은 원래는 공무원이나 정부라고 하는 거는요. 중하청 서민들의 어떤 권리와 이익을 갖다가 이렇게 옹호하고 올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잘난 사람들은요 놔두면 돼. 근데 정부라고 하는 거는 중하청 서민들을 갖다가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복지로도 살피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살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임금 자체가 50인 미만 기업을 한 36.9% 반영을 했어요. 이 중하청 서민들이 임금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중하청 서민들을 살피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김대호 소장님. 네네. 일본 케이스는 따로 한번 다음 시간에 따로 이야기를 왜냐하면 저도 우리 김대호 소장님께 들었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공무원 연금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냥 일반 사회 연금에 그냥 그대로 다 포함시켜 버렸죠. 우리 국민들 연금에. 그다음에 현재 우리보다 낮고 이렇게 과정에는 상당히 그들도 진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좀 따로 좀 소개를 해 주시고 오늘은 좀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이제 좀 중간 마무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만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우리 출산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도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하면서 이게 저출산 문제 지속되면 한국 공동체 소멸한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출산율 올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요 보십시오. 우리 60년대 태어난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이 대충 태어났습니다. 그다음 60년대생들의 자녀 세대들이 90년대생인데 한 70만 명대가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40만 명대로 내려앉아 가지고 이제 저출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이 소멸하니 어쩌니 오만 난리를 쳤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요. 보시죠. 2017년에 키워보세요. 3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2018년에 2017년에 35만 7천, 2018년에 32만 6천, 2019년에 30만 2천, 2020년에 27만 2천. 이게 4년 만에 거의 10만 명이 줄었군요.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철학 가치라고 하는 게요. 현 세대 기득권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권리와 이익을 갖다가 지킨다. 이거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미래 세대들, 청년 세대들 죽으라 이겁니다. 우리 모르겠다. 왜? 이 사람들은 표가 없어. 그래서 지금 20대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떨어져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좀 만시지탄이 좀 늦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는요, 아까 노동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 정책을 갖다가 완전히 철저한 어떤 노동조합의 약탈성하고 조폭성을 방치를 하니까 보장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새롭게 막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는 거야. 일자리가 없는 결혼을 못하고 결혼 못하면 해도 애를 못 낳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아주 처참한 출산 지금 유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갖다가 완전히 지금 말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얘들이. 그래서 역사도 바로 세워야 되지만은요. 전 노동조합의 어떤 추악한 어떤 이 본질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가지고요. 노동조합 없애자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서구 같은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보장해야죠. 그러나 약탈적 노동조합은 어쨌든 내가 볼 때는 거기 한번 손을 봐야겠군요. 저거는요. 밥없이 사업장 점검 못하게 하고 대체 인력을 갖다가 이거 투입할 수 있게 하면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 어떤 약자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 사람들하고 같이 단결을 할 수 있게 공동의 어떤 요구를 갖다가 내걸게 돼 있거든요. 그리 되면은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도 이게 이 조직이 됩니다, 사실은. 그다음 노동조합 자체도요, 약탈성과 조폭성이 없는
그 공정한 시장 가격, 공정한 어떤 이 근로 조건의 표준을 갖다가 만드는 노동조합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노동조합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사악한 민낯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가져가고 있고 그 가져가고 있는 것이 본인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 또 청년들 앞으로 미래 세대의 것을 착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현재 실태가 이 정권에서 드러나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들은 태어나오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민주노총이 지배하는 사회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광화문 앱으로 조직하고 또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민주노총의 추악한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들이 사내유복에는 제가 따져보니까 사내요금 현금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다 경영활동에 쓰여지고 있는 것을 회계상으로 쓰여진 이름을 가지고 이미 현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하고 기업들을 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자신들이 사실은 착취하는 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악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착취적 본질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지금 김대우 소장의 절절한 호소고 폭로인 겁니다. 여러분, 이 민주노총의 사악한 폭로 우리 더 이상 당하고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피와 세금 위에서 저들이 누리는 이 혜택 우리가 두고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못다한 얘기는 자유서울 김대호 TV를 이렇게 치시면 그러면 여기서 못다한 얘기를 조금은 더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우리 민주노총에 관한 문제는 김대호 소장 모시고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화문 앱으로 조직하고 또 교육하고 우리가 스스로 배우고 우리 주변을 가르치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